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등의 이유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3만 6천여 명이 어젯밤 새만금을 떠나 전국 8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내년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지금 시점에서 민심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여론오락관에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불안에 들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살인 예고 알림 사이트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본부에서는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건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8월 9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과 내일은 카눈입니다. 이 소식을 빨리 좀 전해드려야 되고, 우리 KBS는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카눈 오늘 집중적으로 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눈이 오늘부터 전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제주 해상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제주 서귀포시 등 또 이제 해안가, 남쪽 해안가 비바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 3단계 발령과 동시에 이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까지 내렸어요. 네. 태풍 전면부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주도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고, 내일 새벽 경남 통영 해안에 상륙을 한 다음에 카눈이 계속 북쪽으로 움직여서 내일 오후부터 11일 새벽 사이는 수도권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빠져나가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영동에 최대 60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영남에도 400mm 이상, 호남에도 30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도 최대 20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요. 아울러 여기다가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되고 있어서 폭우와 강풍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절대로 간단하게 볼 태풍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실도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위력 역대급이다 이런 보고를 받고 여름휴가 이후 공식 복귀 첫날인 이 철야 근무, 오늘부터 철야 근무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태풍 이 카눈이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다 보니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상황을 전달받고 지시를 내리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대본을 중심으로 태풍에 직접 영향권이 드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같은 관계 당국의 대응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오전 전국 항공편 87편이 결항이 됐고 김해 공항도 결항이 상황이고. 항공편이 못 뜨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남쪽 지방에 이제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항 백길도 끊겼고, 코레일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태풍의 이동 경로를 감안해서 열차 운행을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코레일 홈페이지 같은 곳을 계속 보시면서 네. 기차편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 좀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잼버리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태풍 카눈으로 결국 전원 새만금에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요. 여러 지자체로 이제 이동을 완료를 했고, 폐영식과 K-팝 콘서트 일정, 장소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이죠.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K-팝 콘서트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이 콘서트에 앞서서 폐영식도 이날 함께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원래는 12일까지 아닙니까? 11일까지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네. 12일에 이제 귀국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일정이 조금 단축된 측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파행과 또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일정들이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면서 이 폐영식과 콘서트를 함께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동 시간, 편의성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수용 인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했던 경험을 토대로 장소를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네. 사실 출연자들 섭외에 조금 난항을 겪는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제일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이 갑자기 금요일로 바뀌면서 이 KBS 뮤직뱅크가 결방이 됐어요. 이 영향이 좀 있으면서 또 장소도 서울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서 난항을 겪던 출연자 섭외도 조금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마마무, 제로베이스원, NCT 드림, 권은비, 있지, 더 뉴식스 등 K-팝 그룹들이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총출동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또 주목이 됐던 건 어제 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사실 국방부의 BTS 출연을 좀 협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덮기 위해서 BTS까지 동원을 하는 건 아니냐. 심지어 군 복무 중인데 이런 논란이 네. 좀 있었어요. 그리고 군 입대하지 않은 멤버들은 또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이 BTS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일정이 바뀌고 잼버리 야영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지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된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조직위원회는 어제 모든 대원들이 떠난 새만금 야영지에 마지막으로 남아서 일단 정리 작업을 했는데 사실상 이 정리 작업이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잼버리가 끝나기도 전에 조직위의 마지막 일정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이제 교육이나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는데 네. 이게 다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 대원들의 이동도 조직위원회가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했어요.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대원들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지자체로 넘어가 있어서 지자체가 어제 급하게 TF까지 꾸려서 지금 전담 인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조직위가 대회 끝나기 잼버리 끝나기 4일 전에 사실상 배제돼 버리는 사태도 초유의 사태라서 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장관을 위시로 한 이 공동조직위원회가 폐막 후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조직위가 조직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스카우트 대원들이 8개 시도로 흩어져 있는데 일부 원선도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충남도 홍성 이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잼버리 대회는 5,200여 명의 충남 18개 시설에 분산 수용이 됐는데 네. 이 과정에서 홍성군 이 해전대학교 기숙사에 예멘 대원 175명을 배정한다라고 잼버리 조직위가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보를 받은 대학 관계자와 뭐 충남도와 홍성군 공무원들이 긴급하게 대원 맞이에 나섰고 기숙사 청소 상태도 점검하고 환영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멘 대원들 위해서 출장 뷔페 음식까지 주문을 했어요. 만반의 준비를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학 측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알아봤는데 조직위 측에 문의하면 인솔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고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예멘 대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어젯밤에야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황당하죠. 그걸 이제 한 겁니까? 어제 이 조직위가 안 알려주다가 어제 밤 10시가 돼서야 가까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죠. 공무원들도 허탈하고 대학 관계자도 허탈한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왜 입국도 안 한 대원들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충남도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조직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어제 예멘 대원들을 위해서 주문했던 음식 이게 너무도 양이 많아서 모두 폐기 처분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또 서울의 몇몇 이 대학 이 기숙사에도 대원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네, 인천 송도 연대 기숙사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배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서울 경기도 등등에서 대학 기숙사에도 배치가 지금 많이 됐는데 서울 시립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잼버리 학생들 너무 무턱대고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뭐 2인실에 3, 4명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고 샤워실이나 화장실도 좀 말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도 올라왔고요. 또 학생 식당 운영도 중단해서 학생 식당이 저렴해서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좀 불편을 겪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일부 대학에서는 여성 기숙사 중에 이 남성 스카우트 대원들이 입실할 수 있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져서 학생들이 좀 불만이 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참 끝까지 우리는 여하튼 손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데 좀 더 깔끔하게 이 운영을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행보도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 조기 전원 철수가 이루어진 어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어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부실 운영 그리고 조기 철수 사태까지 이 국제사회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향후 부산 엑스포를 포함한 국제행사 유치에 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 김현숙 장관이 지금 이와 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실제 외신에서도 그런 관련된 보도가 그렇습니다. 나왔었어요. 우려들이 있죠. 특히 부산 엑스포 지금 투표가 사실 올해 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김현숙 장관은 오히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보여준 기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잠깐만요. 어떤 위기관리 대응 능력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의문이죠. 이게 이제 위기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뭐 천지재변처럼 물론 이제 태풍 카눈이 왔습니다만 그 전에 부실 운영과 파행, 준비 부족,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기에 빠뜨려 놓고 그거를 조기 철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는 과정을 과연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논란이 어제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잼버리 조직위가 따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장관의 해당 답변은 세계 잼버리가 여타 국제행사 개최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행사 개최에 영향이 없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고요. 김현숙 장관이 사실 행보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6일 네. 브리핑에서도 영내 성범죄 의심 사건에 대해서 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전북연맹 900단에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고요. 또 8월 2일부터 이 잼버리 부실 사태가 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상민 장관, 김현숙 장관이 현장으로 뛰어가서 수경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때 당시 언론이 취재를 해보니까 김현숙 장관은 야영지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들어오는 고층 건물 글로벌 리더십 센터 3층에 사무실을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일단 행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따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스카우트 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최수근 상병 지난 수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 전해드렸는데 자,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예정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네요. 네, 군인권센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성근 이 해병대 1사단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무리한 수중 수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나 진술 또 중대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전체 내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당시 상황을 좀 재검토를 해봤는데 7월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이 포 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전파된 사단장 지시사항에는 물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장 지시사항을 보면 일렬로 임무 수행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포병 부대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질책을 했고 곧이어 전해진 사단 전파 사항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뭐 중대장 같은 중간 간부들이 위험성을 우려했는데 이것도 묵살이 된 정황들이 있고 특히 장화를 착용하라는 지시에
물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건의를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화 착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화 착용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빠지게 되면 더 물에서 나오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전투화로 변경 요청을 한 거예요. 중대장 등이.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병사들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 작전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뭐 대민지업 사업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갔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윗선 지시, 그것도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대 내에서 자체 최수근 상병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됐을 텐데, 관련 보고서가 3주가 지났지만 경찰에 인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군의 자체 조사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사실 군 사망 사건은 지난해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에서는 이 간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빨리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경찰에 이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단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직후에 조사에 돌입을 해서 조사 보고서를 쓰고 7월 31일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했던 박상현 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경찰에 31일에 이첩을 하고 브리핑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7월 30일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이 수사단장이 수사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다음 날 이첩하겠습니다라고 지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7월 31일 당일이 돼서 갑자기 이첩과 브리핑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이 당일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출국 직전에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모두 삭제하고 법적 검토를 조금 더 거친 다음에 장관이 출장해서 복귀하면 그때 경찰에 이첩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했나요? 국방부 장관 복귀했나요? 지금 복귀는 했는데 아직 이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MBC 보도를 보면요, 장관의 이 급박한 31일 지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1일에 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접 찾아와서 본인도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신범철 국방차관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의 신범철 차관이 사단장은 보고서에서 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수사단장에게 묻고,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반복적으로 수사단장에게 혐의를 다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고요. 결국 수사단장은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8월 2일에 원래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을 합니다. 근데 8월 2일에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를 하고 이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혐의로 수사를 착수해서 지금 군 재판을 받게 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수사를 한 수사단장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이니까 이제 밝혀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보도로도 알려질 내용인데 감춘다고 감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태풍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비바람 점차 거세지겠고요. 장마 기간 거치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또다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침수 등 추가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 사이 작업 중인데요. 이 영향으로 신갈 분기점부터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 2km가량 정체고요. 천안 분기점에서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화도 부근에서 정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순산터널 부근에서는 3차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영향으로 안산 분기점부터 막히고 있고요.
서평택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서평택에서 당진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병대 최수건 상병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국방부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오염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일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한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냐.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거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오염수 고체화 같은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 하겠다는 대안 정부가 좀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했고요. 해양 방류로 생길 이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사실 처리 비용은 크지 않은 거 아니냐. 국제사회가 좀 부담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왜 해양 방류를 고집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걸 지켜보고만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와 뭐 우원식 의원, 고민정 의원 등등이 서명식에 참여해서 서명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국민들의 서명 또 다른 뭐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유엔에 제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해양 방류 일정 시한이 8월 말로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야당의 전략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야당은 계속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간담회에 초등학생을 참석시켜서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초등학생을 참석시킨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 비판하게 됐습니다. 과연 초등학생의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제 민주당 간담회에서 나온 김한나 어린이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얼 하냐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 발전소를 보았어요.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습니다. 발전소 안은 아주 끔찍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저는 무지 놀랐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에 나왔던 초등학생의 발언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초등학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당의 행사에 나와서 발언한 것까지는 지나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김한나 어린이 같은 경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8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세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 행태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 선동의 전위부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어린 초등학생들을 민주당의 정치투쟁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은 지나치다.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된 6, 8세 아동을 홍위병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동학대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사실 방금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이것은 어떤 정치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초등학생들도 자기 친구나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에 좀 위험이 된다 싶은 것은 사실 스스로 판단하고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민주당의 간담회에 이 다수의 이 초등학생들이 활동가라
활동가라는 이름,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당 정치에 초등학생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네. 부분은 아동학대라거나 정치적 판단력까지 언급하는 부분은 역시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이 부분을 초등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기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 지난 7일에 있었던 한일 2차 실무기술협의에서 아직도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답을 안 줬거든요. 네.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이들이 뭐 나서지 않도록 사실은 어른들이 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청문회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간의 장외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일정에는 잠정 합의가 됐네요. 네. 18일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루인가요? 하루만 네, 하나요? 하루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여야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두고도 이제 맞서는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1일 대통령이 요청을 했으니까 국회에 송부가 됐으니까 8월 16일에 청문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은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자녀 학폭 의혹이나 방송 장악, 뭐 언론 탄압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점들이 많아서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준비할 게 많다. 시간이 필요하다. 뭐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 같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21일 이후에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 기한 15일을 넘겨서 청문회 마친 경우도 많으니까 여야 합의로 조율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야가 입장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소통을 통해서 18일로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청문회가 가장 뭐 관심을 받게 되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방어막을 칠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른바 한방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 한 방을 찾아서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을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명되는 그 시점만 하더라도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이동관 후보자인데 최근에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no comment, no comment, no comment. 노 코멘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이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너무 피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사실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7월 28일에 지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근데 그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떠나는 자리에 기자들은 당연히 질의응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신 해명을 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그 과천 정부 종합청사 있죠. 방통위 주변에 인근에 있는 그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합시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정작 이동관 후보자는 그날 그 사무실로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도 기자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외부 일정을 소화한다 그러면서 저 과천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기자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7월 31일까지 출근을 안 하다가 8월 1일에 이제 첫 출근을 해서 그날 처음으로 기자 질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첫 기자 질의 응답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가짜뉴스 퍼나르고 특정 진영의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퍼나르는 것은 공산당 기관지다. 그래서 오히려 이날 첫 기자 질의에서 나온 발언은 굉장히 또 비판 언론에 대해서 공산당 취급하는 거 아니냐. 파장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기자 질의 응답이 없다가 어제 이제 세 번째로 사무실 출근해서 기자들이 또 질의 응답을 가졌는데 어제는 여러 가지 언론 탄압 의혹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니까 청문회 때 모든 입장을 성실하게 밝히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노코멘트를 해서 사실 지금 기자들과의 소통마저 피하면 다른 임명 후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소통과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겠느냐 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KBS와 MBC 소식입니다.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또 차기한 변호사가 각각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네, 이게 오늘 나왔던 이 보도,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대로 방송통신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두 사람에 대해 임명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이 되는 안이 의결이 됐고요. 네. 또 차기환 변호사, 판사 출신이죠. 차기환 변호사도 MBC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로 임명하는 안이 의결이 됐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서전 재판관은 윤석열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였고요.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결되는 과정에서 야권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아시겠지만은 구도가 2대1 구도기 때문에 이 안건이 오늘 상정이 돼서 여권 이사들의 이 결의로 오늘 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서기석 이사 그러면 차기환 이사가 됐는데 두 사람마다 공통점이 서울대 법대 졸업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방송의 이제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판사 출신으로서 어떤 공정성과 독립성을 방송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다라는 게 아마 이제 방통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야권 성향인 이사들이 이제 물러나고 여권 성향의 이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줄줄이 KBS 이사와 또 MBC 이제 방문진 이사들이 이제 바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권 성향 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가 결국에는 KBS, MBC 이제 공영방송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교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출신 학교와 학과까지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도 해석이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 6년 동안 연임을 하면서 이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이미 역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에 조금 기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언론계에서 있는 상황이고 특히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폄훼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시민군이 총을 쏴서 다른 시민이 희생됐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온 분이라서 네. 지금 벌써부터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는 이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또 행보를 보이는지도 차근차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인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8024님 휴가 첫날입니다. 서울 병원에 계시는 엄마 뵙고 태풍 카눈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남은 서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구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대구가 집이시군요. 제발 모두 무탈하길 바랍니다. 요즘 정말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창완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 신청합니다. 모바일 빙수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신청하신 너의 의미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논문의 주제, 대화의 주제 같이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를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그림처럼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 주제는 주인 주자에 제목 제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가 말이 아니다. 내 주제에 이런 고급 승용차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문장에서 나온 주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한자어가 아니고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변변하지 못한 몰골이나 몸치장이라는 뜻과 주제애의 형태로 쓰여서 변변하지 못한 처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난이란 말도 보통 한자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유난을 떨다, 유난을 부리다 또는 오늘따라 왜 유난이니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언행이나 상태가 보통과 아주 다름 또는 언행이 두드러지게 남과 달라 예측할 수 없는 데가 있음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으로 형용사 유난하다와 유난스럽다 그리고 부사 유난스레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지금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역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금 서귀포 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의 느린 속도로 북서진 중입니다. 이 태풍은 내일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한 뒤 중부 내륙을 지나서 모레 새벽에 북한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제주 전해상, 남해 먼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거문도 초도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에는 전남과 경남, 내일은 전국에 차차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에 200에서 많은 곳은 6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100에서 곳에 따라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전국에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서 120km 이상 불면서 지붕이나 기와가 뜯겨 날아가거나 허술한 집이 붕괴되고 기차가 전복될 수도 있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상도 해안과 전남 동부 해안에는 더욱 강한 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누는 내일 오전에 남해안을 상륙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만큼 안전제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안성시 신축상가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9층이 8층으로 붕괴되면서 현재까지 부상자는 5명으로 파악됐고 노동자 2명이 8층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우리 또 중간 뉴스를 전해주시는 분도 태풍 카눈도 그렇고 네. 지금 자연현상도 그렇고 또 묻지마 범죄도 그렇고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강조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오히려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태풍 전야일 수 있겠다. 오늘 굉장히 또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묻지마 범죄라는 게 조금 불확실한 설명이 될 수 있어서 KBS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이렇게 네. 설명을 또 바꾸고 있다라는 것 또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안전 무엇보다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모든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SPC 그룹 브랜드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또 크게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네요. 네. 반응이 다들 또 SPC야? 예. 어제였습니다. 8일 낮 12시 40분쯤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샤니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공장 관계자가 A씨를 기계에서 꺼냈는데 네. 복부를 크게 다쳐서 심정지 상태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호흡이 돌아와서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고 당시에 근무는 2인 1조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동료 근무자가 A씨가 있는지 모르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켜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C 측은 이 사고 이후 즉각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고요.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예. 이 사과를 믿고 받아들일 국민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 예. 이유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 산재 사고가 SPC에서 그 불매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큰 사고가 여럿 발생했잖아요. 평택 공장에서 소스 교반기에 끼어서 숨진 사고가 지난해 10월이었고 그 후 같은 달에 불과 8일 만에 손가락이 껴서 절단되는 사고, 그리고 또 지난달에도 작업자 손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난해 사망사고 당시에 경찰이 관계자 5명을 입건해서 송치를 했고요. 허영인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이 너무나 허무한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게 제일 궁금한데 1,000억 원 안전관리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투자가 됐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다 감사의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의식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관련된 댓글도 있다면서요. 네. SPC가 죽이는 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계속 사고가 나는 기업은 기업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다.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꼭 SPC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기업 현장에서 재차 3차 강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잼버리 소식으로 가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한 유튜브가 잼버리 조직이 관계자에게 카메라를 뺏기면서 언론 통제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한 5만 회 넘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조회수가. 그 유튜버가 올린 영상 제목은 이렇습니다. 잼버리 축제에서 감옥 갈 뻔한 동남아 혼혈,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잼버리 현장에 찾아가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무작위로 만나면 그 대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어서 상품을 준다. 이런 내용의 콘텐츠입니다. 중반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학생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도중에 촬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가 제지를 하면서 촬영 장비를 빼앗아 간 건데요. 이 유튜브 영상에도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유튜버의 주장으로는 단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오셔서 불법이다. 너는 감옥에 간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카메라를 준비해 와서 다시 촬영을 했더니 너 찍은 거 빨리 삭제해라. 너 목소리 찍은 거 삭제해라. 내 목소리 담긴 거 삭제해라.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튜버가 그 후에 그 행사 관할하는 곳이죠. 부안군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럼 촬영이 안 되는 거냐 문의를 해봤더니 오히려 또 부안군청에서는 찍으셔도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유튜브가 스카우트 대원은 아닌 거죠? 네, 대원은 아니고 유튜버로서 이제 가서 같이 만나보겠다라는 취지였던 건데. 그리고 한국인은 아니고 외국인인 겁니까? 한국인입니다. 아, 한국인이죠. 예, 그 혼혈, 동남아 혼혈이라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콘텐츠가 그 전 세계 대원들한테 피부색이나 이런 외적인 걸 보고 내 국적이 어느 나라일지 그걸 맞춰보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콘텐츠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분명히 뭐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도 있겠죠. 또 무분별한 촬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다 청소년이다 보니까 1:1 취재를 무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걸 좀 처음부터 정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지금 잼버리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좀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어떤 것들이 뭐 이제 오픈되는 게 좀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 취재까지 막아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기사도 며칠째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뭐 외부인에 대한 그리고 기자들이 얼마나 접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군청과 관계자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고 뭐 조직위에 물어봐도 담당자가 누군지 정확히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0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랑도 또 다른데 이게 모든 걸 영상으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는 시대라서 영상 세대죠. 밥 먹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영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걸 텐데 좀 영상을 찍고 콘텐츠를 그렇게 불려 나가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 표현이 있었죠. 감옥 간다, 네. 뭐 삭제해라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건 아까 정도 아까도 조현정 캐스터가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1인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안내가 되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됐더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엔 출판 시장으로 가봅니다. 올해 상반기 출판계를 휩쓴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이노의 가르침. 네. 읽으셨어요? 네. 오. 대세를 따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예. 보였는데요. 혹시 이 책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책 읽으신 분 좀 궁금한 또 개인의 소감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또 유튜브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풍의 원인이 이 책이 일단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이게 출간 5개월 만에 24쇄 60만 부 찍어냈고요. 네.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에서는 17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작가도 당연히 내국인이겠네요. 네, 이게 일본인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이노상 뭐 이런 건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뜻이 say no, no라고 말해라. 요거를 원래 닉네임으로 가져가다가 인터넷에 글을 기고를 하다가 요거를 다 모아서 제본처럼 만들어서 낸 게 이 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자수성가한 60대 흑수저 출신 남성의 이야기예요. 1955년생이고 친부모가 어릴 때 사망을 해서 어려서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각종 사업과 투자로 이렇게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 순자산 1,000억 원을 만든 1,000억 원요? 네, 자산가입니다. 이게 그럼 믿음직하냐 하는데 이 책에서는 출판사하고 언론사가 같이 이 세이노의 순자산을 검증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게 제본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인터넷에 다 올렸던 글을 모아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전자책은 또 무료예요. 근데 돈을 주고 또 이 책을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 그런데 왜 인기일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분석글, 이 열풍에 대한 분석 기고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봤을 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그 작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문장이 유려하거나 뭐 그렇다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진지한 깊은 담론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그러냐. 경향신문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라떼는 싫지만 길거리 지식에는 목말라. 그러니까 라떼라는 게 이게 55년생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랬다. 그땐 그랬다. 그러니까 징징 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뭐 라떼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향신문에서 양승훈 사회학자의 인터뷰를 담았는데요. 이 양승훈 사회학자는 이 책이 구체적인 길거리 지식을 제공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놓인 개인을 달달 볶아대는 저자를 폭력적이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가르침도 위안도 줄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러면서 낡고 투박한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개인의 생존수를 길거리 지식으로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000억 원의 자수성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경험담이겠네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20년 전, 10년 전 출판 시장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학생일 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이 굉장히 휩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위로해주고. 네. 아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아마 김난도 네. 교수가 썼었던 책으로 기억이 나네요. 그게 한창 그런 분위기가 유행을 타다가 그 후에는 좀 자존감, 회복력, 그런 정신치유적인 그런 쪽으로 가더니 요즘에는 이제 다시 매운맛, 쓴소리에 좀 열광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읽혀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잔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 아닐까. 네. 왜냐면 가끔은 혼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조현재 평론가 오늘 방송 끝나고 시간 좀 있어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잔소리 왕창 해드릴게요. 네. 빨리 갈게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뭐 하나 부딪히고 싶고 장사를 하거나 할 때도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부딪혀본 사람.
뭐 거래처는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걸 진짜로 몸소 겪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거기에 좀 갈망하는 게 있지 않나 요렇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이노 이 저자가 1,000억 원 자산가라는 점도 좀 특성이 있는데 최근의 추세가 유튜브에서도 이게 점점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통장이나 뭐 주식 인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자산으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부분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런 자산가가 또 책까지 히트를 쳤으니 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네. 조만간에 저도 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네요. Say Yes의 가르침. 일단 한 권 파셨어요. 제가 하나 살게요. 네. 네. 화를 내시진 않네요. 네. 자, 마음이 넓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정치권 거물들의 목소리를 재미있는 풍자와 함께 들려줄 정치인들이 살아 숨쉬는 성대모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2회 출연에 빛나는 이상민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침마당은 어느 방송국인가요? KBS 1TV입니다.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약간 ETV하고는 좀 거리를 두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오전에 KBS에서 방송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어디서 하셨죠? 요 5층에서 했어요. 네, 누구랑요? 오도독에 앞에 계신 분하고. 네. 오늘은 KBS의 날입니다. 자, 우리 KBS는 진지한 방송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제해 주시고.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잼버리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조사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해서 5일 6일 진행한 1,000명 대상 조사가 있는데요. 네. 갤럽은 대통령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가 56%, 매트릭스 조사는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2%로 지금 두 조사 다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갤럽은 1%포인트 올라갔고 매트릭스는 0.7%포인트 하락했는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하락한 거로 봐서는 그 잼버리 여파가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조사와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0.4%포인트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잼버리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하시는군요. 근데 또 일부 조사에서는 소폭도 상승한 조사도 있어서 네, 그거는 또 반영이 안 된 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거기 지금 에이스 국민 리서치 그룹 조사를 소개해 주시면 맞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8월 6, 7일 날 조사를 했는데 네. 요거는 3.1% 포인트 상승한 41.5%가 나왔는데 요거는 잼버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반영됐는데 왜 안 이게 지금 졸속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더 올랐냐? 이거는 이제 그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4만 5천여 명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마무리를 좀 잘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게 좀 힘을 다 써달라.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결집이 보수층의 결집도 있지만 또 보수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청소년들이 이게 평생 가는 기억으로 남을 건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좀 응원의 목소리라고. 응원의 목소리. 네. 그렇죠. 일종의 뭐 짠한 마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 떠나고 나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주쯤에. 네. 이거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과연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연합뉴스 조사는 38%인데 약간 내린 것이고 0.4%포인트 내렸죠. 네.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또 이 뉴시스 조사죠. 41.5%로 41.5%. 또 올라갔고 네. 잼버리의 좀 파행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나 참. 아니 지지율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잼버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음물도 나르고 참 그 너무 안 입고게만 오지 마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아 빠르게 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시를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제가 아주 총회하는 행안부 그런데 여러 부처와 함께 우리 총리는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민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참 아니 휴가 때 여러 가지 이 지시사항도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서 거의 휴가를 쉬지는 못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휴가를 좀 다시 갈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지지율도 그만큼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11일 K-팝 콘서트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돌이 가장 관심이 가는지. 그 있지 않습니까? 뉴진스.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글이 들어왔는데 노래 부르면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거는 이것도 뭐 카르텔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 라디오 청취율 중요하니까요.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잼버리 상황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네. 긍정평가 요인하고 부정평가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라는 자료를 보면은 긍정평가 요인은 외교 안보 분야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2.9%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민생을 꼽은 비율이 지난 조사 대비 22.5에서 32.6%로 10.1%포인트나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챙기고 뭐 잼버리도 챙기고 다 좋은데 경제와 민생을 정말 진짜 챙겨달라. 32.6% 거의 10명 중 3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제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 자, 잼버리도 있고 또 흉기 난동도 있고 자, 이런 심각성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대처와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층에는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좀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이는지요? 일단은 지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 소폭 힘을 실어주는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국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면 지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좀 안정되게 가져간다면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갤럽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곧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인사청문회를 잘 해서 좀 너무 이제 지금 부정적으로 언론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을 이루어갈 것이다. 지금 이런 시선 때문에 굉장히 인사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수습을 한다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도 윤석열 대통령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 KBS 1라디오 자주 고정해서 들으시잖아요. 아니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자정이 자주 듣죠. 네. 아니 그럼 저 시사본부 말고 들을 게 있습니까? 나 참 고음 불가신 거죠? 아닙니다. 저 노래 잘합니다. 네. 자, 이현정 소장이 말씀하세요. 네. 아메리칸 파이 부르시게요? 그렇습니다. 네. 코리안 파이도 있고 부침개 아닙니까 그러면? 제 진행에까지 위협을 주는 좀 행동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쏘리. 자, 이현정 소장이 조금 전에 이런 인사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조언을 했는데 지지율이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제가 다 비책이 있습니다. 컨덴전시 플랜. 뭐 영어로 말하면 다 아실 테죠. 컨덴전시 플랜이 다 있어요. 네. 비록 제가 이번에 그 잼버리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스카우트 제가 스카우트 출신인 거 아시죠? 제 후배님들 보기에 면목이 좀 없었지만은 선배의 해결책. 선배의 해안으로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또 야영 카르텔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이번 파행 제대로 잼버리가 좀 이 원만하게 또 깔끔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 그 사회자가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거를 극복을 해야 금모으기 정신으로다가 해결을 해야죠. 나 참 그 금모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진행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BTS의 그 지지자들이잖아요. 아미를 너무 성나게 한 거 아닌가. 아니,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는 했지만. 해야죠. 국익을 위해서 컨덴전시 플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BTS의 노래 중에서 뭐 조금이라도 부를 줄 아는 부분이 그거 있을까요? 있습니다.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그렇습니다. 자꾸 노래 시키시네요. 바깥에 우리 작가 표정이 오늘 출연까지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자르는 거예요, 이거? 나 참 저 작가도 무슨 카르텔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참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지는 제가. 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조기 복귀해서 눈앞에 닥친 난제를 수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내수 진작 경제 부분이죠. 또 공무원 휴가 독려 차원에서 이 휴가 일정을 다 소화하기로 했다가 하루를 앞당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론평가 대통령이 잼버리도 있고 또 이른바 무단 흉기 이런 난동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휴가 가셔서 사실은 이제 원래 그 대통령의 여름 휴가라는 거는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시고 지금 완전히 이 잼버리하고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난동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반기 국정 운영 저기를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이런 사회 분위기를 좀 새롭게 좀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처의 어떤 개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걸 지금 준비를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잼버리 이거는 끝나고 나서 대통령 취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제한적일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거 자체가 6년 동안 준비한 사항이고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졸속 파행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야기가 지금은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전 세계 청소년들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떠나고 나면 굉장히 좀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총리 시절에 상당히 잼버리 행사를 꼼꼼히 또 눈여겨서 관심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던 이낙연 전 총리를 한번 모셔볼까요? 자, 이게 이낙연입니다. 네,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륨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정말 이 전남지사도 역임을 하셨고 전북은 아니지만 또 사실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이신데 이번 잼버리 파행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녀시대도 싸웠으면 소녀시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파니와 태연이 싸우면 네 글자로 뭡니까? 티격태격? 티격태격입니다. 제 개그를 많이 배운 것으로 압니다. 잠깐만요. 총리님.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지만 새만금이 있는 지역의 이 전라북도 지사인 김관영 지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는데 김관영 지사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그 무거운 질문을 저한테 주신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네. 자꾸 우리 작가를 보게 되네요. 자, 여야 정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지율
수치 대체로 추세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갤럽은 거의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무당파층이 지금 진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한 46% 나오고 있고요. 20, 30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무당파층이 거의 50%를 넘어가거나 육박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중도층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충청권 또 경기 이런 것도 무당파층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이 조금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그런 조사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두 당의 흐름이 거의 엎치락 뒤치락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뭐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대통령만 놓고 긍부정인데 네. 정당 지지율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조금 차이를 두고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전화 면접 조사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연합뉴스 TV와 매트릭스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한 37% 약 37% 정도 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약 한 28% 정도 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ARS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고관여층들이 기계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숨어 있는 약간 샤이 진보층이나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ARS 쪽에서는 응답을 많이 해서 높은 당 지지율을 보인 반면에 네. 전화 면접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걸 무당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보면은 대통령 그 부정평가자들 중에서 또 무당파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꽤 많아서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는 좀 차이 진보가 지금 있다. 그리고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이게 잘 안 잡히고 무당파층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네. 면접원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 못하는 샤이 진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젊은 층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 30대 층에서도. 자, 그렇게 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네요. 네, 이거 지금 에이스 리서치하고 국민 리서치 그룹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내년 총선에 그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영향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49.1%,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44.3%로 잘 모르겠다는 한 6.7%인데 어쨌든 미칠 거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두 의견이 좀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그 한 앞으로 한 7, 8개월 남았는데 소환이 되면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그때 가면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잊혀진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민주당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안이죠.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한 노인을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네, 대한 노인에 방문하겠다라고 입장까지 밝힌 이재명 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예, 이재명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KBS 1라디오에서 가장 사랑하는 방송이 있으신가요? 그 당연히 이 프로 이름 뭐였죠? 주진우 알고 있나요? 네. 시사본부죠. 네, 오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예. 자, 김은겸 혁신위원장 상당히 당에 부담이 된다. 심지어는 유인태 전 의원은 뭐 사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요. 황희일 의원 그리고 박강원 의원이 노인을 찾아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야 될 계기로 삼겠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어저께 네. 국회 도서관이 난리 나신 거 아시죠? 그 이재명 대표님께 위협을 가하겠다고. 맞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어제 막 난리 났었어요. 테러 협박 메일. 네. 아니 제가 그런 걸로 기죽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300번이 넘게 털려도 끄떡 없습니다. 아, 네. 검찰에서 털려도 끄떡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소불위한 검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설도 적당히 써야죠. 네. 사실 어떻게 보세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한 방송평론가가 10월 퇴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민감한 상황이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대표께 보고를 했느냐 또 안 했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 평론가가 혹시 장은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이 이름을 은재로 바꿨습니까? 이은재 의원이 사퇴하세요 하는데 뭘 자꾸 사퇴를 합니까? 예. 네. 아니 당대표는 그럼 왜 뽑아요? 제 77.77%. 네. 기억하셔야죠. 예. 아, 전혀 의미 없는 분석이죠. 퇴진할 일은 전혀 없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이혜정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지지율로 놓고 봐서도 그렇고 네. 또 이 재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퇴진에 10월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또는 11월이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 주변에 많은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로 물러나시지 않고 옥중에서라도 모든 권한 아니, 행사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희 조만간 만났잖아요. 네, 명락해동을 말씀하시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 관련된 일단 구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정권 견제론이 점차적으로 이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 견제론 자체가 아무래도 내년이 이제 2년차 들어가는 중간 평가 시기다 보니까 견제론이 지금 거의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그 정부 견제론과 관련해서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가 48%,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또 36% 나와서 현재 그 견제론에 대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은 이제 임기 3년 차가 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대통령의 이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 예.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권 심판 응답 결과의 비율만큼은 안 나오네. 이건 왜일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재 그 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에 대한 그 불만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 교체론을 다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게 공천 과정에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연결을 해볼까요? 아니 바쁜데 왜 자꾸 부릅니까? 아, 그럼 그만할까요? 아니 끊지 마시고. 네네. 제가 끊어버리면 끊어주십시오. 네. 이 정권이 심판 평가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 정당 지지율이 계속 그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 그거는 명락회동 이후에 여론조사를 몇 번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대해 주시죠. 예. 아, 나올 것이다. 좋게. 아, 좋게 나올 기가 뻔하죠. 예. 지금 이거 좀 뭐 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전혀 아니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조금 반응이 가라앉고 있네요. 네, 점점 여기가 스튜디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신당 창당 관련된 여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높으면서 네. 제3세력 또 신당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그런지 네, 어떻습니까? 근데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았는데 무당층이 많아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갤럽에서는 신당 창당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하는 거를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55%, 좋게 본다가 28%고요. 그다음에 신당이 과연 창당될 것이냐, 창당되지 않을 것이다가 70%나 됩니다. 또 에이스와 국민리서치그룹 조사에서도 신당을 지지하겠느냐, 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가 59.2%나 돼요. 그래서 신당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거는 17.2%여서 이게 격차가 42%포인트나 나는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그런 흐름의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신당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좀 굵직굵직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네. 신당에 대한 기대감 또 탄력이 더 붙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새 인물로서의 이미지는 좀 약해요. 이미 한번 당을 창당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창당한다면 그때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다시 소환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가 좀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또 신당 창당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날 인물이 과연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있느냐? 그게 지금 없어요. 지금 나온 인물들을 보면 뭐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이런 네. 분들이어서 그래서 기대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당 그러면 우리가 또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그렇죠. 의원입니다.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네. 요즘은 상당히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행사 다니고 있고요. 아주 바쁩니다. 네. 신당 창당 요즘에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신당하면 또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안 의원 안 전 대표이신데 맞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네. 제가 그래도 10년간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지역군 신당이 아니라 분당입니다. 사회자가 좀 바로잡아 주길 바라겠고요. 네. 정말 국민의 여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 신당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또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혹시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모짜렐라입니다. 제가 참 고민이 많아서 못 잡니다 잠을. 네. 일각에서는 재밌는데 왜 아무도 안 웃지? 분당에 은혜가 내린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내릴까봐 문제입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네. 하지만 당을 나올 생각이 1%라도 있으신가요?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좀 실망인데. 뭐가 실망인가요? 네. 오늘 타이를 안 하셨는데 우리 무가 요즘에 신선합니다. 무에다가 타이, 넥타이 매면 뭡니까? 무에타이입니다. 무에타이.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 살려보려고 했는데. 우리 PD가 주먹을 지네요. 네. PD님 실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 큰 악재는 없지만 이 당대표 존재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간만에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친이 친박 친노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 뭐 부질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홍준표 시장 좀 연결해 봅니다. 홍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요즘 완전히 그냥 격동의 시기인 거죠.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내는 원래 그 레드 준표였어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이은영 소장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요새 SNS에 왜 글을 자꾸 썼다 지웠다 하세요? 저 보려니까 그거는 벌써 당연한 없어졌어. 거죠. 네? 지웠다가 올릴 수는 없으니까 올렸다가 지우는 거죠. 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요즘에 글을 썼는데 내는 그 유승민 의원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 배신한 적도 없고 내는 국민적 기대에 의해서 그 기반으로 정치해온 사람이에요. 네, 이현주 의원 엄청 칭찬하셨던데 친하세요? 거기는 스마트하고 퓨어하다. 네. 순수하고 똑똑하다. 네, 그래 봅니다. 네, 홍 시장님 먼저 전화를 끊겠습니다. 아니 왜 끊어버려? 아니 한동훈 질문도 안 했는데. 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은 여야가 과연 어떤 점에 가장 힘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네. 짧게 좀 이현영 선생님 말씀해 네, 주시죠. 아까 그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그 외교하고 경제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당으로서는 이길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는 아까 그 하나 되는 두 모습 그거를 잘 결집하는 모습 이것만 있으면 두 당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참 이렇게 우리 정치권이 어려울 때 정치 원로의 좀 조언을 들어볼까요? 뭐 이분께 듣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평가를 맡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나 추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국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잼버리 대회가 또 파행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내도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냐? 우리 집이 어디예요? 논현동입니다. 네. 논현동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운 좀 건가요? 떼주세요. 어떻게 해요? 논현동 정신. 논현동 삼행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현. 현장의 몫을 들어야 됩니다.
동관이 화이팅. 근데 요새 인기 아직 저 이동관 방통위원장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던데요. 아유,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습니다. 누가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경찰로서의 경력은 한 몇 년 되시는지요? 뭐 얼마 안 됩니다. 네. 왜요? 성대모사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정도로 무차별 흉기 난동이죠. 이런 사례들이 정말 예고글까지 올라가면서 참 두려울 정도로 빈번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을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자, 신림동 사건에 이어서 분당 사건까지 또 대구에서도 유사한 또 사고의 정황이 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범죄는 사이클이 존재하고요. 예. 특정한 형태의 그 어떤 집단들이 존재를 하고 그 집단들이 이 위험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억제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통제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같이 됐을 때 그것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가 복지 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주요하다기보다는 이 흔히 말하는 공격자들의 지금의 상태에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트라우마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는 환호성의 논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흉악 범죄 5인 신고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집단적 패닉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특정한 형태의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회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장갑차를 배치한다. 사실 그것이 단기적인 처방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주요한 처방일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방식의 민간의 인력을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같이 협조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강력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심을 줄 수도 있지만은 또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같이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관리가 지금 사실 많이 미흡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적인 패닉 상태, 그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집단적이라는 말씀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패닉 현상도 이게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신림동 사건 이후에는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신림동에서 다시 이 분당 또 서현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서로 막 얽혀서 또 다른 범죄 또 모방 범죄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그걸 뭐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을 되겠지만 한 어떤 것이 이제 일종의 무엇인가를 표출을 합니다. 예고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어떤 외로운 뭐 존재든 어쩐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메아리를 치게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중간에 일정 정도 혐오 집단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혐오적 표현을 하는 공격 집단들이 특정한 사이트나 특정한 데에 느슨하게 존재하는, 그게 지금의 상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퍼나르는 형태. 그래서 일종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집단들이 그 부분을 일종의 뭐 장난식으로, 범죄적 장난식으로 챌린지를 하는 형태가 되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실제적으로 사이버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게 조선과 최원정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신림동과 서현역인 거죠. 예, 예.
자,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테러 협박 메일까지도 발송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 이런 특정인을 향한 현상, 이전에는 그래도 뭐 지역적으로 발생을 하긴 했어도 적어도 이렇게 이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사례를 잘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상적으로는 소프트 타겟, 그러니까 시민들, 무차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 범죄가 하드 타겟 범죄, 말하자면 유명인, 정치인, 아이돌 그룹 같은 이런 거로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 타겟이 공포를 확산시켰다고 하면 하드 타겟은 공포 자체를 누적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것이 각각이 혼란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단계가 지금 단계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좀 급박의 단계일까요? 아니면 실제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부산고등학교 동대구역 사건 그리고 이제 이 고속터미널의 그 사건을 보면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실화된다는 게 직접적인 테러가 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예를 들면 풍선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행태하면 그것을 받아서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너무 작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포를 가지면 안 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되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건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또 배 프로파일러가 계시니까요. 신림역 사건입니다. 범죄자 조선의 경우에는 가해자 조선의 경우에는 만 18세 때부터 보험 사기, 흉기 상해 등 전과가 세 차례 있던 것이 알려졌고 분당 서현역입니다. 최원종의 경우는 전과는 없지만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공통점은 이들의 이제 인텐트라 범죄 의도는 관심을 받기 위한 것. 그리고 모티브, 기본적인 동기는 각각이 다르죠.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동기를 형성하는 것이 소년범의 누범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 범죄로 넘어오고 그 성인 범죄에 대한 재범 관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원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청소년 중기 때 나타났던 스트레스적 트라우마를 관리 못해 갖고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연결됐고 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무차별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것은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유사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로 공통점으로 될 수 있고 각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범 방지 실패,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실패.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이 대목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적 이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지시가 있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해결책 또는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물론 제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실화되기엔 너무 넘어야 될 게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너무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재범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사람부터 해보는 게 먼저 돼야 되겠지. 그것도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당연하게도 정신적인 형태의 것이 꼭 강력범죄로 연결된다는 어떤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중에 강력범죄는 0.01%도 안 됩니다. 문제는 중간에 존재하는 재범 관리의 실패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요인들을 분명히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차이점 범죄를 또 저지른 사람들에 관련된 이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지금 이 범죄자의 지금 현재의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아왔는데 최원종 서현역 이 무차별 흉기 난동 관련 인물입니다. 머그샷 촬영에 거부했다. 그래서 신상 공개 사진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사진을 안 찍는 겁니까? 지금 법상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본인이 못 찍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강제로 또 영장을 받아서 찍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진을 아니면 체포될 때의 사진을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돼야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뭐 빌 게이츠도 머그샷 사진 다 찍었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던데. 왜냐하면 미국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건 언론들이 서로 협약을 해갖고 아예 기소 전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도 다 공개를 하자. 무조건 다 공개하자.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민사상으로 해결하자인 거지.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아예. 예. 거기는 언론들이 자체 협약을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페프로 파일럿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공개 머그샷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들 특히 이런 강력범죄자들은 사실은 효용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3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공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출소할 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공개보다는. 그리고 다른 거. 그러니까 성범죄자든가 아동성범죄 같이 진짜 필요한 공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화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여기도 하긴 해야 되지만 집중해야 될 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 사법 입원제가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 입원제는 뭡니까? 사법 입원제는 판사님, 그러니까 그 법률가들에 의해서 판사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서구 나라에서는 그런 사법입원제가 지금 안착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군사정권 때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성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짧게 이런 최근에 그 난동 사태 이런 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응은 뭘까요? 핵심은 되게 차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형태의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들도 역시 두려움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패닉이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정치권이나 아니면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검토해서 국민들 보여주기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면밀하게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라. 지금 나오는 정책이란 건 너무 조금은 정책적이지 않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본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 강조해드렸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